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해외 뉴스에도 눈길이 많이 갑니다. 맞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부터도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네. 사실 뭐 미국 대선이 미국 투자자든 국내 투자자든 굉장히 빅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관심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께 저희가 또 꼼꼼히 좀 궁금한 좀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일단 뭐 첫 번째 얘기는 최근에 뭐 시장에 많이들 트럼프가 또 다시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오다가 요즘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게 아마 뭐 콜로라도 주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출마를 뭐 제한하는 판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노이즈가 되면서 판단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뉴스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잘 알려진 것처럼 네 네. 가지 사항으로 지금 연방 법원하고 주법원에 이제 전국 걸쳐서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약한 것이 성추행, 입막음 그런 그 소송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했는데 그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에 걸리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성을 따져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 문서를 자신의 플로리다에는 마라라고 휴양지로 가져갔어요. 가져갔다. 네, 그래서 그게 비밀 유출 그것 때문에 이제 연방 법원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황이고 뭐 이것도 뭐 크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중대 사안은 아니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해서 2021년에 1월 6일 날 연방 의회에 폭동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사망자도 나고 사상자가 생겨 가지고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처벌도 받고요. 징역도 살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16 의회 폭동 사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이제 뭔가 가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방 법원에서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전국에 걸쳐가 25개 주 정도 되는 곳에 걸쳐 가지고 이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연방 법원, 연방 디스트릭 코트라는 데다가 소송을 걸어요. 그 연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코트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코트가 있고 페더럴 코트가 있는 겁니다. 네. 스테이트 코트는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일반 주에 있는 그 법원 시스템이고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시민권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하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리미널 케이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강도나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판결을 하는 거고 연방 법원은 그것보다는 좀 더 크게 연방과 관련된 사안들이라든지 주에서 어떤 이루어진 판결이 불복됐을 때 어떤 연방 법원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다른 게 좀 다르는데 이 연방 법원, 그러니까 페더럴 디스트릭 코트에다 대놓고서 이제 미시간이라든지 뭐 콜로라도든지 플로리다든지 오레곤이라든지 20개가 넘는 주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16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된 소송을 진보적인 단체들이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아시는 것처럼 미시간이라든지 미네소타 이런 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란 선동에 가담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격을 박탈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출마를 제한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릴 권한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콜로라도 지방법원에서는 똑같이 죄송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콜로라도 주가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반란이나 내란에 참여했던 연루됐던 그러한 뭔가 미국 헌법에 선서했던 사람이 관련된 그 부분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제 공직에 선출될 수 없다라는 수정법 14조 3항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직이 해당되는지 불명확하다. 그건 아닐까요? 그 14조 3항을 제가 보니까 뭐냐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어떤
여타의 법원에서 아니면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여기 이런 직위는 만약에 그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공직자가 선서를 한 이후에 그런 데 관여가 되면 그런 그 하원의원, 상원의원이나 선거인단으로는 출마할 수 없다, 선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직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네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어떤 그 주정부나 연방의 어떤 직을 가졌던 수행했던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대통령직 얘기는 안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뭔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사람들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오단 말이에요. 해석에 논란이 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콜로라도 지방법원에서는 정확하게 대통령직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 근데 콜로라도 그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가담한 게 그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 그 직을 연방직에 대통령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부분은 콜로라도주의 법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해석, 능동적인 해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결국 이러한 판결이 확장되어서 정말로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빅 이벤트인 건가 아니면 콜로라도주만 예외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린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실 것 같거든요. 현재 돌아간 상황은 콜로라도주의 상황이 다른 주들로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언론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 설명할 때 뭐 미네소타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여타주에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콜로라도는 그렇게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남아 있는 그 주들에서 주법 판결할 때 얼마만큼 인용을 할 것인가 요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키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그 캠프 측이 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에 이제 불복하면서 이거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트 시스템에서 주의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에 불복할 때는 이게 연방 대법원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심리를 해야 되는데 연방 대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연방 대법원이 9명의 법관으로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현재 6분의 대법관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3분이 민주당 대통령이 그 지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향이 보수 성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겠네요. 그 중에 3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네. 이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그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의 성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그 판결을 기각하거나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그 연방 대법원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빠져나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은 갖다가 이제 효력을 잃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법 리스크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뭐 노이즈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말고 또 크리티컬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조지아 주에서 나오는 그 판결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지아는 뭐가 있어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 법무장관한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개표를 다시 해라. 18,000표를 찾아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잃어버린 표를 찾아라.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경합주, 조지아주의 선거 어떤 결과를 보는 거에 대통령이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지아 주에서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3월, 8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도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압도적인 지지. 그러니까 이번에 또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면서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선거 개입을 하고
트럼프 유력한 후보가 다시 공직에 나서는 걸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정치적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층,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기양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가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출마를 막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것일까?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도 지면은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죠. 헌터 바이든이라고 아들이 과거에 우크라이나, 중국 기업에 이사로 일하면서 뭔가 돈을 받았고 거기에 그런 직을 갖는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같이 건데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모킹 건이라든지 연관성을 지금까지 하나도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터 바이든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로 인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지켜봐야 된다.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결이 대선 전체를 뒤바꿀 정도로 아주 심각한 뭐 트리거 포인트가 돼가서 아직까지는 조금 낮아 보인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하나하나씩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견고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내년 대선을 완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든은 이건 뭐 대본에 없는 내용이지만 바이든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많은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출범 초기부터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중반인데 높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훨씬 더 높았고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이. 고령이 이게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는 지지율이 30% 후반, 40% 내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그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분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용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일자리는 유지하고 월급은 좀 올랐지만 그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세니까 장바구니가 높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긴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투자할 수 있지, 뭘 세이빙 저축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들 민간인들이 어떤 죄한 민간들이 막 그 죽는 모습들 처참한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불만을 아랍계 미국인하고 젊은 주권자들이 가지면서 그분들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조금씩 이제 그 지지를 갖다가 철회하니까 그것 때문에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가 콜로라도주 외에도 거의 15개 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머지 15개 주에서 뭔가 또 부담될 만한 판결이 또 나오면서 이게 불안해질 만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제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은 이 그 콜로라도 1심 법원, 덴버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사법부가 갖고 있는 그 우려사항은 뭐냐면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행정부가 입법부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그러니까 행정부의 정책이나 사법부의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을 위배하느냐 아니냐 판결할 권한이 있겠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권한이 없다면서 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콜로라도주 대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이 이거는
내란에 가담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법부가 출마 자격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라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고려하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제가 볼 때는 소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아있는 주들에서 결정이 나올 때 법원들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이러면 그것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이 그 판결을 그 사건을 케이스를 갖다가 검토하고 판결을 내릴 때 그 지방 그 법원, 그 1심 법원들에서 내리는 그 어떤 미국 전역에서 내려지는 판결 결과도 그 참고를 하고요. 여론의 추이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고려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주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에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다도 무거운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뭐 트럼프와 바이든 2파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을 보고 나서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상황은? 그러니까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같이 무소속 후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선거인단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안 하는 건데 지금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그 후보가 민주당 출신에다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데 이분이 뭐 22%까지 여론조사 뭐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 선거인단을 그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표를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제3 후보가 어떤 1등이 돼가지고 선거인단을 가져올 확률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그 2파전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두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이 270%를 누가 가져오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3 후보나 어떤 그 다른 그 무소속 후보들은 어떤 그 바이든의 표를 좀 잠식하거나 트럼프의 표를 좀 잠식하는 우리가 그 얘기하는 스포일러 뭔가 좀 이렇게 선거 결과를 조금 흔드는 그런 역할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최근에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티켓 파워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가고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동원하는데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측면에서는 정말 타고나고 여론에 관심을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 단연코 압도적으로 티켓 파워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그 파퓰리즘이 공화당의 정책 기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어떤 동맹을 중시하는 어떤 안정적인 외교안보,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보여준 것은 동맹을 흔들고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어떤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도 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보호무역주의적으로 가잖아요. 관세맨이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 공화당 주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선거에서 이기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공화당의 정책 기조와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방향으로 공화당과 나라를 끌고 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공화당 주류에 가깝고 온건한 보수주의라고 알려주는 니키 헤일리. 그걸 대안으로 그 어떤 선택을 한 건데 아무래도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은 의식별 띵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니키 헤일리랑 바이든이랑 둘이 1대1로 붙어도 가상 대결에서 지죠, 바이든이. 그렇죠. 니키 헤일리가 이기는데 문제는 본선에 니키 헤일리가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여지껏 버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출마한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막아야 미국의 미래가 있다. 이러면서 다시 자신의 출마를 정당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니키 헤일리라든지 드센티스라든지 이 젊은 후보들하고 붙으면 다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게 막 불꽃 튀게 막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고 사실 이거 뒤집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니켈리가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항마가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 나머지 후보가 니켈리 리더십 밑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이제 아이오와 그 코커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니켈리가 2등을 하고 그다음에 드센티스가 3등이나 좀 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니켈리가 밑으로 다른 후보들은 다 이제 그 드랍을 하면서 니켈리 밑으로 다 지지를 해주면서 그 다른 후보들의 표가 니켈리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와 헤일리의 2파전이 되는 거고 이제 니켈리가 아이오와에서는 좀 약하지만 지금 어떤 아이오와는 중서부에 있기 때문에 뭐든 보수성이 강합니다. 트럼프 지지가 더 센데 이제 두 번째 뉴햄프셔나 네바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는 뉴햄프셔는 동북부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공화당 내에서는 중도 쪽이기 때문에 니켈리의 표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니켈리가 영입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나올 수 있죠. 만약에 그런 2파전으로 간다면 니키 헤일리가 이제 그 대항마로 떠오르면서 바람을 타면서 뭔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바이든은 지금 벌써 지금 1년 남은 상황부터 세된 거네요. 이제 뭐 그건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가능성을 말씀드린 건데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보면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50%도 넘고 근데 뉴햄프셔도 거의 40% 5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거고 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게 니켈리 밑으로 다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그 후보들 나머지 후보들 크리스트라든지 론 디센티스라든지 나머지 후보들이 나름대로 차기를 노리는 그런 주저들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와 각을 세우면서 이제 요번에 니켈리 밑으로 모여가지고 차기를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버리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지지층도 견고한데 그러면 4년 후에 트럼프의 바톤을 이어서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때 2024년에 자기가 트럼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렇죠. 안 도와줄 수가 없고 지지층이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모든 후보들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좀 낮은 시나리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화당 중에 누가 되느냐네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더 좋습니까? 제 기억에는 바이든은 사람만 좋은 할아버지인 것 같고 어깨동무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친 적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트럼프 때가 난 더 나았다. 그러니까 미친놈인 줄 아니까 피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뭐 평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계속 받는 질문인데 누가 우리나라한테는 더 유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기조라든지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중시하고 그리고 관료 중심으로 바텀업으로 올라가면서 예측 가능하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대응하기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말폭탄을 던지면서 갑자기 이제 판을 뒤흔드는 그런 거에 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미국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미국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미국이 판을 갖다가 최고 지도가 흔들어 버리면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현상의 타파가 생기면서 기회가 생길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측 불가능하고 뭔가 판을 뒤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흔들어 가지고 정상화기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크죠. 그러니까 안정성이냐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냐 요기에서 두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기조가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역대 미국의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재선에 성공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바이든은 사실 뭐 재선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흐름이네요.
현재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 트럼프가 굉장히 앞서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 차이가 2% 4% 내외예요. 그 얘기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바이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이라든지 말씀드린 경제,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전통적인 지지층의 감소 이러한 부분 즉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한 상황이 개선이 되면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경제 상황이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면서 실물 경제가 좀 완화되고 그 개선이 되고 유권자의 인식이 좀 개선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경제 성과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내년 초면 거의 끝날 거라고 얘기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테러 전쟁으로 가면서 어떤 그 미국 언론에서 대규모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사상자가 나오는 것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잊혀진 전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과 다른 판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앞서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보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화당에서는 니키 헤일리 같은 새로운 뉴페이스나 다음 세대들의 후발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외에 떠오르는 인물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리 뉴섬이라는 분이 게빈 뉴섬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뭐 최근에 뭐 시진핑 주석과 독대를 하면서 정상 그 회담을 하면서 주목을 받긴 하는데 올해의 대선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고 2028년도에 차기를 노리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 니켈리라든지 드센티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2028년 차기를 위해서 어떤 그 출마하셨다고 보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뛰기 때문에 잠룡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서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잡룡 아니고 잠룡이죠. 잠룡. 네, 잠룡.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흐트러질 수 있고 관심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그 당내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좀 참신한 인물 없나? 그러니까 뉴페이스 좀 없나?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분이 확 나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보시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2008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올 때 2004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정말로 멋진 그 연설을 하면서 무명의 오바마가 전국 스타로 일시에 이렇게 등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내년에 어떤 민주당 전당대회 시카고에 열리는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바이든 대통령을 뭐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지 얼마나 참신하고 얼마나 연설을 감동적이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설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차기 주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의 바이든이랑 트럼프 이렇게 가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 보면서 아니 언제적 트럼프 언제적 바이든 또 얘기가 나와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세계 평화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의 그런 뭐 블록화, 고립주의 막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그게 더 심해집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낫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기조가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바이든이 당선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자유무역 그다음에 어떤 자유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몇십 년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WTO라든지 현재의 이런 큰 어떤 다자 시스템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블록화라든지 지역화, 그리고 WTO의 무력화 이런 것들이 미국 주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을 보면은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부품을 전 세계에서 공급하는 게 맞죠. 네. 근데 경제안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는 것이 미국의 이게 더 부합한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논리는 미국의 이익에 근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흐름도 아니고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미중 경쟁은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는 한, 그 현상이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지속되고 강화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미국의 대선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한번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 중심으로 좀 보면 그 흐름을 좀 잘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내년 대선 때가 되면요,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이제 그 유지해 나가면서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얼마나 성과를 이루어낸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뭔가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경제나 투자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강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내년이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회의도 많고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규범이나 표준, 원칙을 잡기 위해서 내년에 활발하게 많은 회의가 일어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많이 일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이게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 있어서 2차 미중 무역 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굉장히 미중 간의 전통적인 무역,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때보다 더 심하게 무역에서 제재 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무역을 그냥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무역에 있어서도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많이 거래를 하는 부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고 네.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1년 내년 언제요? 11월 10월 5일입니다. 11월 5일.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사실은 막판까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후보가 나오고 정당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 두 후보가 정상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큰 문제 없이 완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득표차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경합 표심을 누가 갖고 그러냐 이 부분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3프로 앱 종가 맞추기 이벤트 요거 하는데 하실 의향 있으세요? 농담이죠.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대선 그리고 국제 관계, 외교 이런 거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